한낱 의복 하나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혼이 실로에 꿰어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옷 하나에 한 여성이 무릎 꿇은 이유를요. 저는 이사벨 카르터입니다. 캐나다 출신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관이죠. 33살이고 고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심사한 문화유산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유럽의 고딕 성당부터 아프리카의 고대 유적까지 모든 걸 봐왔어요. 하지만 그날 경복궁에서 본 한 벌의 옷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순종 황후의 예복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화려한 아시아식 코스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색깔만 요란하고 정제되지 않은 옷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큐레이터가 꺼내든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꿨어요. 황후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전란과 식민의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던 절절한 기록이었어요.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다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문화의 중심이 언제나 유럽이라고 믿어왔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죠. 한 벌의 옷이 담고 있는 한 나라의 존엄성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네스코 브리핑에서 한 문장만 말했어요. 이것은 코스튬이 아니다. 한 나라의 존엄이다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벌의 옷이 어떻게 서구 우월주의자였던 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때의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벨 카르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33살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의 문화유산을 심사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문화의 중심이 언제나 유럽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건 한국의 왕실 복식이었어요. 한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옷 하나가 무슨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 일로 베이징에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받은 문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한 거리, 이해할 수 없는 관습들. 그때부터 아시아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어요. 아시아는 항상 서구 문명을 모방하고 왜곡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창성이 없고 그저 화려하기만 한 것치레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특히 의복 같은 건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심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도 그랬어요. 깔끔하긴 했지만 뭔가 인공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을 흉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옆에서 열심히 번역해 주었지만 뉘앙스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왕조의 역사, 왕실 복식의 의미, 제작 기법 등등. 하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상 들어야 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복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 풍경이 생각보다 세련되어 있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옥과 고층 빌딩이 함께 있는 풍경이 독특했어요. 서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서구 문명을 모방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웅장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궁전들과 비교하면
규모나 화려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소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이었거든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이드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역사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경복궁 내 왕실 의복 전시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서 큐레이터 한나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인 특유의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나가 저를 안내하며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일반 궁녀들의 의복이었어요. 화려한 색감의 치마와 저고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색깔만 요란하고 정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색깔마다 의미가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원시적인 신분제의 잔재로만 보였습니다. 현대적이지 못한 낡은 관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본 건 왕자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용무늬가 새겨진 화려한 골룡포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왕실 의복에 비하면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장식도 별로 없고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한나가 자수 기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금실로 수놓은 용무늬의 의미, 구름무늬의 상징성 등등.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로 본 건 왕비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좀 더 화려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웠어요. 유럽 왕실의 드레스들에 비하면 세련됨이 부족했습니다. 뭔가 투박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한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시품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순종 황후의 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뭔 화려한 옷이겠거니 하고 말이죠. 전시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공간이었어요. 조명도 은은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신성한 공간 같은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과장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옷을 봤을 때 첫 인상은 정말 화려하다는 것이었어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인 무늬들, 영롱하게 빛나는 비단. 분명히 아름답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적 화려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인 순종 황후 윤씨의 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도 황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입었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단순히 문화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애착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나가 옷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천연 염료로 염색한 비단, 순금실로 수놓은 봉황무늬, 진주로 장식한 놀이개. 하나하나가 모두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실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무늬의 균형감도 완벽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럽의 명품 의복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아시아적 미감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적 우아함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라고 여겼어요. 한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의 촘촘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세밀한 자수였습니다. 이런 정교함은 유럽의 고급 의복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이 옷을 만든 건 궁중 친방상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오직 바느질만 하며 살아온 여인들이었다고 했어요. 한 벌의 옷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천연 염료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꼭두선이로 붉은색을, 쪽으로 파란색을, 치자로 노란색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화학 염료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색깔의 조화였어요. 붉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초록색이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런 색감은 서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어요. 자수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봉황은 황후를 상징하고 구름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나비는 장수를 뜻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편지 같아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한지에 붓글씨로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순종 황후가 직접 쓴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예복을 입을 때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한자와 한글로 쓰여져 있어서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황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더 깊어졌어요. 비록 나라는 어렵지만 황실의 품위만은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옷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후로서 입는 옷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존엄과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이었어요. 한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거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강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시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황후의 예복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한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후손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게 그 옷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가 편지를 계속 읽어주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전란과 식민의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던 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편지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온갖 모욕을 주었지만 그래도 황후로서의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궁궐 안에 갇혀 있지만 밖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황후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문장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었어요.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나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점점 더 깊게 와닿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대표해서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었어요. 편지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옷을 보고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역사의 증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한나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둠의 시대이지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황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봤던 화려한 옷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혼이 깃든 성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한나도 눈치챘나 봐요. 저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옷을 하나의 물질적 대상으로만 봤었어요. 재료가 좋고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아름답고 그런 외적인 요소들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듣고 나니 완전히 달랐어요. 옷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 입은 사람의 처지,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 모든 게 실과 바늘로 엮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순종 황후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나라를 잃은 마지막 황후로서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했을까요? 편지에 나온 또 다른 문장도 인상적이었어요.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후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를 단순히 서구 문화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죠. 이런 깊이 있는 철학과 정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나가 저를 위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어요. 전시실에 저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황후의 예복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아시아 전체에 대해 가졌던 편견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순종 황후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다는 그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네스코 공식 브리핑이 내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저는 심사관으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심사들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적 기준으로만 문화를 평가해온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오후였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궁궐의 모습이 전날과는 또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신성한 느낌이었어요. 궁궐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싶었어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모두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과 기와 지붕의 곡선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왜 이제서야 느끼게 된 걸까요?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큐레이터 한나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나와 함께 궁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한나의 할머니도 그 시절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개인의 삶이 역사의 경랑에 휘말렸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 황후도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편지를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고백했어요.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비판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건 이제서야 봤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은 건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과거의 편견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열린 마음으로 문화를 바라볼 것인가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의 연못가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 서구 문화와의 차이점, 그리고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대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나의 관점이었어요. 서구 문화를 배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브리핑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한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판단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브리핑 장소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순종 황후의 예복을 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언을 세계에 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네스코 브리핑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온 문화유산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심사관으로서 한국의 왕실 복식에 대한 평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상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심사 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한나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니까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유네스코 회의 의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고고학 박사이자 문화유산 심사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유산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했던 발표 자료를 보니까 수십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왕실 복식의 역사적 배경, 제작 기법, 예술적 가치, 보존 상태 등등 모든 걸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모든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 황후의 편지에서 느꼈던 그 감동 말이에요. 저는 준비했던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코스튬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존엄입니다. 영어로 This is not a costume. It is a nation's dignity라고 말했어요.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까 회의실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발표였거든요. 보통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긴 발표를 하는데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요약해버린 거였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역사의 아픔과 희망의 실과 바늘로 엮어진 살아있는 증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평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종 황후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독일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복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다고 했어요. 유럽의 왕실 의복과는 다른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네스코 심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 측면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야말로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의외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서구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동조했어요. 이탈리아 대표는 제 발표 방식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평가라고 했어요. 학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심사관 개인의 솔직한 감상도 의미가 있다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나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 후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유산 심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뀐 시간이었어요. 손에는 한나가 특별히 복사해준 순종 황후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글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함께 준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특히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여인의 의지가 이렇게 강렬하게 전해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면서 시차 때문에 하늘이 계속 밝았어요. 그 긴 낮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 본 걸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언제부터 저는 서구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중국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바라보게 된 건가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베이징에 갔던 일 말이에요. 낯선 환경, 다른 언어,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어린 저에게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거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였어요.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할 때도 주로 서구 문명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문명은 열심히 연구했지만 아시아 문명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기도 해요. 유네스코에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문화유산들은 항상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아시아의 문화유산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불공정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 황후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간에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관습이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같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걸 이번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나와 대화할 때도 그랬고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은 똑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태평양이 정말 넓었어요.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장벽이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자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후의 편지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유산 심사관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할 때쯤에는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우선 제 전공 분야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의 왕실 복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옷의 형태나 제작 기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순종 황후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왕실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옷들을 입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각각의 옷에 담긴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문화유산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한글로 쓰인 부분은 아직 읽을 수 없었지만 글씨체에서도 황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어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왕실 복식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바늘이 지킨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왕실 복식과 그 안에 담긴 정신사에 대한 집중 연구였어요. 대학 동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서구 문명 전문가였던 제가 갑자기 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조선 왕조의 역사, 왕실 복식의 변천사, 각 시대별 특징 등등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마치 대학원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 자료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역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도 이메일로 계속 연락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한국의 왕실 복식이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색깔과 무늬가 모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 왕족들의 복식에 담긴 의미가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순종 황후 외에도 다른 시대의 왕비들이 남긴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명성황후, 인현왕후, 장희빈 등 각각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옷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유교 철학과 불교 사상, 그리고 고유한 샤머니즘까지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었어요. 1년 후 드디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연구였어요. 하지만 쓰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거든요. 논문 발표의 날이 다가왔어요. 대학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료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 참석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해준 순종 황후와 한나,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모든 한국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면서 순종 황후의 편지도 소개했습니다.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다는 그 문장을 읽을 때 청중들도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문화 간 비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이 연구가 제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논문 발표 후 몇 개월 뒤 국제학술지에서 출간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시아 문화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제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출간 후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문화 간 이해와 관련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구 중심적인 문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메일로 알려줬는데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학자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해줬어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박물관에서였습니다. 토론토의 한 박물관에서 아시아 문화 전시회가 열렸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전통 복식 전시 코너를 담당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복 한 벌 한 벌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화려한 옷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각각의 옷에 담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 오프닝 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신들의 문화가 이렇게 존중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50년이 되었는데 캐나다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대접받는 걸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젊은 한국계 캐나다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감사해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문화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어요. 전시 도록에 제가 쓴 글도 실렸는데 그 제목이 바로 바늘이 지킨 나라였어요. 순종 황후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 왕실 복식의 의미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문화는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문화를 접할 때마다 먼저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의 강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서구 문명 위주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문화유산학 수업에서는 항상 순종 황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학생들도 깊은 감명을 받더라고요. 몇 년 후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한나와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경복궁을 다시 찾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왕실 의복 전시관에서 한나와 재회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고 제 연구 성과도 자랑했습니다. 한나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순종 황후의 예복 앞에 다시 섰을 때는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이 옷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벌의 옷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함께 해나가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만남들이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도 연구하게 되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간 이해를 주제로 한 책도 준비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벌의 옷과 한 통의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예전의 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순종 황후가 남긴 그 문장을 저도 이제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얘는 꺾일지언정 더럽힐 수 없다.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항상 품위와 존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사벨 카르터로서 말이에요.